혁신위가 뚜렷한 성과 없이 조기 해산되는 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계파 갈등 속에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예산안과 이른바 쌍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가파른 대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송영훈, 조연삼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뇨한 혁신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내일 최고위에서 마지막 혁신안을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하거든요. 지난 한 달간의 평가, 송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그 혁신위원들의 의지와 진정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안했던 혁신안들이 그 방향면에서도 대체로 모두 맞죠. 다만 이제 혁신의 50%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혁신이 어떤 국민 눈높이만큼 됐냐 안 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50% 성공이라는 것은 조금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는지 좀 짚어보면은 일단은 인적 물갈이에 지나치게 집중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물갈이는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 인적 물갈이는 시스템에 따라서 해야지 개개인의 결단에 지나치게 의존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은 아직 정기국회가 이제 막 끝났고 12월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진들을 어떤 그 압력에 의해서 결단을 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공천 과정에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선일수록 그만큼 감산을 더 많이 둔다든가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혁신위가 그 정도의 세심함에 좀 이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인물, 정책, 구도 이 3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지나치게 인물에 관해서만 좀 집중을 했고 정책 노선의 이동, 수정에 관해서는 혁신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혁신 기구만이 아니라 결국은 당내 구성원들이 상시적으로 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제는 당내 구성원들에게 맡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국민의힘 혁신위가 이제 조기 해산을 하는데 올해 초였죠. 이제 민주당에서도 김은경 혁신위가 조기 이제 해산을 했는데 정치권에서 좀 혁신위가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양당 모두 혁신위가 좋은 성과를 내고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여야, 국민 모두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인류한 혁신위를 출범시켰을 때만 해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굉장히 신선한 인물이시기도 했고 그간에 걸어왔던 행보도 마찬가지셨죠. 그런데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인류한 혁신위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기존의 그 정치 문법에 따르지 않고 새로운 안을 내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한 힘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득권을 타파하고자 했던 그 진단과 처방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그다음에 영남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희생의 메시지를 던진다든가 이런 것들 자체는 처방 자체는 괜찮았다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들은 기존의 정치인들의 그런 완고한 그런 고집들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내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힘을 어떻게 보면 다른 정치인들 내지 뭐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당 대표가 실어줬어야 되는데 당 대표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요한 혁신위의 좌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국민의힘 혁신위가 혁신을 잘 이뤄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혁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혁신위가 좌초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독이 된 게 아닌가 싶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책임론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내일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서 총 책임론에 대해서 좀 더 붉어질 수도 있고 좀 잠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오늘도 이제 5선의 서병수 의원, 또 3선의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SNS에 공개적으로 그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김기현 대표가 어떤 사퇴를 하거나 그런 종류의 결단을 할 가능성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건 이제 희망사항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떠나서 객관적인 예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김기현 대표로서는 현재 만약에 갑자기 사퇴를 하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치적인 상처만 남게 됩니다. 다선의
그 관록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당내에서 이제 김기현 대표의 거취에 관해 서랑설레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미 중요하지 않게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여당 입장에서 이번 총선과 가장 비슷한 역대 총선의 모델을 찾자면 1996년 총선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민주자유당이 95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패배를 했고 당시 95년 12월 무렵의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민자당과 국민회의,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가 창당한 국민회의가 100석 안팎에서 원내 일당을 겨루리라는 예상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총선 예상이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139석이라는 성과를 올렸는데 그때 96년 총선은 당시 대표가 신한국당의 김윤환 의원이었습니다만은 김윤환 대표의 총선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회창 선대위원장 그리고 박찬종 수도권 선대위원장의 선거였거든요. 김윤환 의원은 당시에 수도권에서 티켓팅 파워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사실은 수도권에서 인기가 있으신 분은 아니고 수도권 선거가 지금 관건이 되는데 그걸 견인할 역할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께서 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의 거취는 이제 와서 그렇게 중요한 관건적인 문제는 아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내일 김기현 대표가 좀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외부에서도 좀 시선이 쏠리거든요. 마찬가지로 김기현 당대표가 내일 혁신위 안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불출마라든가 당대표 사퇴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직위를 내려놓는다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살펴봐야 될 게 인유한 혁신위는 김기현 당대표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인유한 혁신을 내세웠다고 할 수가 있고 전권을 주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과 통과를 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력이 그만큼 부재한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 앞서 강서구 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히 후보를 냈다가 참패의 결과를 겪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현 당대표가 과연 당대표로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인유한 혁신위가 주된 내세웠던 혁신안 중에 하나가 영남 중진 의원들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용산 대통령실과 의중을 같이 하는,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김기현 당대표가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대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그런 신뢰마저도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고립무원의 위치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가 좀 고립된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등판이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최근 갤럽의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오차 범위 내로 좀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의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투영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제 공직자들의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이 1월 11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때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어느 정도 또 충분히 더 마무리를 하고 뭔가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아까 제가 1996년 총선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당 대표가 중요하기보다는 이회창 선대위원장, 박찬종 수도권 선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신한국당의 총선 선전에서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걸 이제 이번 총선에 빗대어 보면은 만약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 참여 결단을 내리게 되면 예를 들면 서울에 출마를 할 경우에 뭐 서울의 한동훈, 경기의 안철수, 인천의 원희룡 이런 삼각편대를 띄워서 수도권 선거를 돌파하는 방법도 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전략적인 효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 한 3% 정도 차이 오차 범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물론 그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사정이 전혀 다르죠.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오랜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1,600만 표 이상의 득표를 했던 야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치인으로서의 이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이전 사례도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치인으로 데뷔하기 전에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었어요. 근데 데뷔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검증되면서 혹독한 검증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사례도 많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여당의 이런 불리한 상황 때문에 조기에 등판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검증의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가지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전혀 나쁘지 않은 그런 안이라고 할 수 있고 글쎄요 제가 대통령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라는 그런 카드는 소중하게 써야 될 카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태여 이러한 상황에서 조기에 한동훈 장관의 카드를 꺼내 들어서 그러한 검증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정치인 한동훈의 그런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글쎄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총선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총선 판세와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가 알려졌는데 이 서울 49개 의석 중에 6개 지역만 우세하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는데 당에서는 뭐 최악을 가정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당 내외에서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로 6곳만 여당이 우세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지역구의 면면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여야에서 흔히 판세 분석을 할 때는 우세, 경합 우세, 백중, 경합 열세, 열세 이런 게 있거든요. 우세가 6곳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경합 우세를 포함하면 실제로 여당이 서울에서 싸워볼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은 훨씬 더 많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것이 당내에서 건강한 위기의식을 널리 전파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하겠죠. 특히 이제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서두에 혁신위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얘기를 조금 드리다 말았는데 선거는 인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물, 정책, 구도가 어우러져야 됩니다. 구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인물은 인재 영입을 하고 물갈이를 하면 되는데 지금 약간 그 뒷선에 있었던 것이 정책 노선을 이동하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인을 분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이 조금 부족했던 감이 있고 지금이라도 이 보고서를 계기로 해서 그 정책 좌표를 이동하는 그런 노선 수정에 좀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야당은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런 것들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지만은 여당은 있는 현안을 외면하게 되면은 국민이 그 여당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민생에 있어서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정말 국민의 삶을 그 정치의 중심에 갖다 놓는 그런 좌표 이동을 선명하게 내걸 때 인재 영입과 결부돼서 여당이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내용을 보면요, 이 강남, 뭐 서초, 송파 일부 지역구에서만 좀 유리하다, 우세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예.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아마 이와 유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엄중하게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긴 한데 여당은 이미 2번의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강서구 보궐선거였죠. 그때 강서구 보궐선거 때 후보자를 내지 않고 무공천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그 탄력을 이어서 혁신으로 이어갔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정치 여야 구도의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의 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공천을 내고 참패의 결과로 이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발족한 인요한 혁신위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수용할 수 있는 당내의 분위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의 기회마저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서울의 분위기, 수도권의 분위기가 굉장히 엄중함을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혁신하고 되돌릴 수 있게 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되돌릴 수 있게 한다면 사실은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셔야 돼요. 대통령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야당과 협치를 하고 새로운 그 정책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과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참 의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 선거, 수도권 선거, 다음 총선은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반면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낙관론이 나오면서 시끄러운 것 같은데 이해찬 전 대표가 180석을 언급을 했어요. 민주당이 일당을 빼앗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랜 정치 경험도 있으시고 총리까지 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오랜 경험도 있으시고 많은 선거를 치르셨죠. 제가 알기로는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거에 이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정치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해안이 있으실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그러한 말씀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치 선거라는 것들은 어떻게 선거 투표 당일까지 당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총선 시기가 꽤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80석에 대한 그런 특정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지나치다.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더욱더 혁신을 하고 반성을 하고 총선을 대비해야 될 그런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낙관론이 과연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이런 말씀은 물론 하실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낙관론으로 여겨서는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특정 숫자에 대한 언급은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 변호사께서는 이해찬 전 대표의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해찬 전 대표께서 이런 말씀 좀 더 열심히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그 명예선대위원장이 아닐까 할 정도로 일종의 자책골에 가까운 발언이죠. 그 우리 국민들께서요, 사실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리는 걸 좀 경계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총선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굉장히 큰 탄핵 역풍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론조사를 보면 총선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부산에서도 한 절반 정도가 열린우리당이 우세할 정도로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180석을 넘어서 200석도 가능하다. 뭐 이런 조사 결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균형 감각과 견제 심리를 발동해서 당시 이제 열린우리당은 152석에 그쳤고 한나라당이 그때 천막당사를 옮기고 하면서 121석으로 선전을 했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180석 또 뭐 이탄 의원 같은 경우는 200석 얘기도 하셨던데요. 이런 발언들이 반복될수록 우리 국민들께서 균형 감각을 발동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해찬 전 대표께서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이 여당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에 4선의 안규백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 안 의원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비명 개선 계속해서 좀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아마 그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친명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비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규백 의원님께서 정치에 입문하시고 활동을 한 것은 정세균계로 불리고 있으세요. 근데 지금 비명계 입장에서는 그 누가 지금 이 위원장 자리를 맡더라고 하더라도 아마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지금 친명으로 분류되지 않는 분들을 지금 위원장으로 앉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난과 비판을 일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원칙과 상식에 있는 그런 분들을 지금 위원장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지금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음 총선에 대비한 민주당 입장에서 충분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명계가 그들만이 원하는 그러한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과연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상당수의 원칙과 상식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으신 분들이고 실제로 자기 지역구에서도 다음 총선에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고 공천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당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런 비난을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안규백 의원의 임명 어떻게 보셨어요? 그 민주당은 지금 현재 친명당이 아니고요. 일명당입니다.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만이 영이 서는 그런 당이거든요. 민주당의 현재 지금 변변하게 비명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은 뭐 조응천, 김종민 이런 한 서너 분 정도 빼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 이원욱 의원께서 저보다 민주당 사정을 훨씬 더 당연히 잘 아실 텐데 뭐 이원욱 의원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은 안규백 의원은 이미 이제 친명계라고 합니다. 이 자리가 그 전략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당의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요, 전략공천할 지역구도 그 위원회가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를 과연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분에게 맡겼겠는가? 그러니까 전략공천의 지역구도 선정하고 대상자도 선정할 권한이 있는 그런 자리의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안규백 의원께서 과거에 정세균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당 분들이 정세균계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낙연 전 대표가 활동 볼폭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자, 신당 창당을 거듭 시사했고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만나겠다고 시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앞으로의 행보 또 예측해 볼까요? 사실 처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정치적인 언급을 하실 때만 해도 과연 신당을 만드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30년 넘게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의 행보를 보게 되면 실무진들에게 신당 창당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했다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신당 창당은 확실시 된다라고 보고 그 신당의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지금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지금 다른 총리분들을 영입하겠다 그런 말씀들이 새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길인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은 야당 진보 진영의 통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힘을 바탕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폭정을 막는 그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게 진보 진영일 텐데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진정성과 그런 당위성이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인 것 같고 사실 그러한 모습은 민주당 내 원로로서는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낙연 전 대표 이 신당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도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에는 좀 선을 긋던 모습과 온도차가 좀 느껴지거든요.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창당을 하실 걸로 저도 그렇게 봅니다. 간만에 이제 저희 두 명이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봐요. 그동안에는 원래 굉장히 말 자체도 신중하게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간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도 상당히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원래 과거에 이낙연계 의원들 숫자가 상당히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당 지배력이 공고해지면서 잠시 숨죽이고 있는 것이지 당을 만든다고 하면 따라 나올 의원들이 존재하고 또 원외에서도 수도권 일부하고 호남권을 중심으로 상당히 좋은 자원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당은 뭐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결합할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게요. 우리가 소주하고 맥주를 섞으면은 소맥이 되잖아요. 맛있게 예. 마실 수 있는데 그 소주에 물을 타거나 맥주에 물을 타면은 맛이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그 동안에 그 몸담았던 정당에서마다 그 정당의 대표를 상당히 많이 공격을 하고 정치적으로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주와 물을 섞었을 때, 맥주와 물을 섞었을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겠는가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임시국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여야 대치 계속해서 첨예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쉽지 않아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임시국회? 뭐 지금 이제 쌍특검 때문에 한창 첨예하죠.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 그 다음에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걸 이제 민주당이 쌍특검으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야의 어떤 합의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이 워낙에 이제 의석수에 힘을 믿는 정치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민주당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략적인 특검 이용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는 2021년부터 그 문재인 정부 검찰의 기라성 같은 검사들이 수사를 해왔지만은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이미 뭔가 밝혀진 게 있고 기소를 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거든요. 그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그 특검의 효시가 된 사건이 1999년에 온노빌 특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민변 회장을 지내셨던 최병모 특검 같이 덕망 있는 분들이 수사를 했는데 결과는 로비의 실체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 그 특검의 유일한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정략적으로 특검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뭐가 나올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게 정략적 특검이 아니라면은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룰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과 여당에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민주당이 이것을 의석수로 통과를 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아침에 그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을 통해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 70%인 걸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부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제적으로 상설특검에 대한 권한을 발동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주가 조작 논란에 대해서 특검을 수용하는 모양새로 가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언제라도 상설특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쌍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적인 합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여태 그래왔듯이 합의는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야당 일방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지금 쌍특검법이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 자꾸 뭐 발목 잡기 식의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 대다수가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두 사건 모두 마찬가지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이전 정부에서 수사를 개시했다고 하는데 그때 검사들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당시 검사셨어요. 검사들이 했던 수사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들을 특검을 통해서 해소를 하겠다는 문제죠. 대장동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숱한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또 추가적으로 국정조사도 꼭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송 참사라든가 지난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된 사건들 국정조사 현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현안들도 이번 본회의에서 꼭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부디 이번만큼은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시국회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과 관련해서 송영훈,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